아, 그 시절은 SM5가 막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자,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우리 딸한테 그렇게 가르쳤죠. 남자가 차 몰고 와서 타라 그러면 그런 거 타는 거 아니다. 여자가 줏대가 있지.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남자를 태워라. 그래서 우리 딸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빨리 커서 운전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남자를 태운다. 그래서 지금 운전 못하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꼭 태워서 누나가 야 타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방식이 많이 다르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트로도 너무 길었다. 오늘은 이제 요점 정리 이게 좀 얘기해야 될 게 심각한 것 같아서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그 감기 때문에 그 방송을 오래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짧게 오늘은 짧게 전하고 싶은 바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방송 다시 할게요. 네. 지금 그 MBC에서 손석희의 질문들에 우원식 의장이 출연해서 김근태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저도 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헌재 불복 조짐.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얘네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준비를 꽤 했어. 준비를 꽤 했고, 요런 거는 이건 매뉴얼이야. 이거는 이제 매뉴얼이고, 이 매뉴얼은 네드에서 나왔다. 네드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전복시킬 때, 다른 나라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교체할 때 주로 썼던 수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그 폭력 사태를 도발하고 막 그 집회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네드에서 늘 해왔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도 무시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얘네들이 지금 이제 헌재 불복하려는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늪에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대통령의 미침은 무슨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 게 윤석열이라면,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 법적인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법원이 차분하게 법대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법대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헌재 변론이 8번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 윤석열 헌재 변론 기간이 8번으로 정해져 있고, 오늘이 5일차였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3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이제 5일차잖아. 그러면 2월 6일, 그 다음에 11일, 13일 하면 변론이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변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에 걸쳐서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그렇게 쓰면 3월 초쯤에 결정이 날 것 같아. 3월 초나 이제 거의 박근혜처럼 3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시간을 끌으려고 그 증인을 30명을 신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전국의 판사장들, 그 다음에 전국의 헌법학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질 않아요. 이거는 그 법치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국회에 군인을 들여보낸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기 때문에 군인 들여보내고 포고령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계엄령의 조건이 안 되고 그 절차도 안 지켰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탄핵을 기각할 수가 없다. 예, 이 탄핵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네는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러면 파면인데 그 파면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진짜 내란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정광훈 목사와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곧 내란이다.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란 선동을 이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차 내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나 일사불란하게 이 내란죄라고 인지하고 그에 맞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이 내란죄라는 거는 검찰, 경찰, 공수처 셋 다 공통된 입장이야. 예,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 내란죄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검찰에서 증언을 받은 내용들이 내가 그랬잖아. 얘네들이 처음에는 뭔가 검찰을 믿고 가서 이제 줄줄이 검찰에다가 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검찰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그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을 안 버릴 거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을 선처해 줄 줄 알고 자기네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사령관들을 시켜가지고 군인들 뭐 4명씩 그러니까 이진우한테 한 4명이 한 사람씩 들고 나와라. 뭐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해라. 그랬던 내용들이 녹취록이 나왔대. 예, 녹취록이 이제 그 이진우하고 그 부하들이 나눈 녹취록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 검찰에 들어왔을 때는 검찰에 왔을 때는 이제 줄줄이 잘 불었다가 이번에 헌재에 와서는 자기네 그 재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태도를 바꾼 거야. 이제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제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 윤석열의 죄를 확정지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용현이 와서 헌재에 와서 진술한 게 헌재에 와서 진술한 게 결정타가 된 거야. 결정타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그 포고령을 직접 봤다. 보고 검토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상위법 위반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거 알고 있었다라는 걸 다 김용현하고 말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그걸 다 자기가 불어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에서 거의 뭐 윤석열의 죄가 확정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거의 지들 입으로 막 자백을 한 거잖아.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온 애들은 이제 변호사들이 진술하지 마라. 진술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내란죄 재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씩만이라도 확인을 하면서 이진우가 다 답변할 수 없다는데 그 계엄 당일날 전화를 받은 건 맞냐? 맞다. 그건 인정했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재가 아주 중요한 것만을 딱딱 집어가지고 찍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헌재에서 그 마은혁
그 재판관을 결정하는 거를 이제 미뤘잖아. 보류하면서 왜 이러냐, 헌재가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헌재에서는 도리어 그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신중히 결정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이 이제 다수예요. 예, 그런 해석이 지금 다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윤석열이 잘못했고 나머지 애들이 잘못한 게 다 물리적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광훈이 배후로 있는 그 내란 세력은 그런 이제 법치나 그 국헌 질서나 법치 질서를 따를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않는 거야. 만약에 민주노총의 지도자가 전광훈처럼 발언해도 경찰이 이렇게까지 천천히 시간을 끌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만약에 민주노총 지도자가 구치소로 쳐들어가서 누구를 꺼내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은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해서 법원을 막 파괴하고 그래도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천천히 체포했겠나. 지금 이 전광훈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잖아요. 예. 지금 이게 심각한 범죄야. 이거는 진짜 현재 내란이 벌어진 거죠. 얘네들이 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이쪽에서는 무력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무력을 쓰지 않으니까 내전은 아니지만 분명히 걔네는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통진당의 이석기 판례에 근거해서 이제 그 정광훈을 수사하겠다. 근데 이제 뭐 정광훈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집회는 8시에 끝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자기네들은 무죄다라는 그런 주장을 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배후에서 지시하고 현장에 없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모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살인 교사죄가 있잖아.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 놓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을 때 하청받은 사람이 죽이면 그럼 이 사람의 살인 교사죄가 없어지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분명히 내란 선동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법원 난동의 분명한 배후이고, 무엇보다 지금 특임 전도사 2명이 실제로 법원에 폭력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력 행사를 유도하는 그런 방송들을 했던 것들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번에 전광훈의 내란 선동죄를 검찰이 입증 못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입증을 못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란 상태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과 전광훈 일당의 내란 상태이고, 이거를 이제 법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실 지금 법원, 경찰 이런 데에서 느리진 않아요.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경호차장 얘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얘가 내란, 그러니까 계엄령 전날, 노상원인가? 걔한테 비화폰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한테도 주고, 그래서 경호처 차장 얘가 이 내란에 깊숙이 연관된 걸로 보인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이제 경호처에서 지금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게 그자가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사람을 계속 구속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에서 그 사람을 왜 기소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이거 굉장히 이 검찰이 풀어야 될 문제다. 사실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싶어도 그 검찰의 그런 행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에 이제 뭐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 그걸로 모든 그동안의 검찰의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경호처 차장, 경호처 차장을 빨리 구속하고 그리고 그 내란의 연관 혐의를 밝혀내야 되고 증거인멸죄라도 적용을 해서 빨리 그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예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도 구속을 안 시킨다라는 것은 이 검찰 내부에도 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그 선관위로 오기로 한 검찰들이 있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경호처 김 차장과 김건희 얘네들 지금 셋이 지금 어딘가 숨어 있는 거잖아. 김태효랑.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이거 이제 그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이 맞다. 근데 이제 막 지금 얘네들이 그 헌재 결과를 뭐 불복하겠다 그러면서 뭐 이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난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벌써 돈 때문이잖아. 얘네들이 이제 그 참가하는 게 이제 돈 받고 참가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마르고 있다. 돈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 속에서 지금 내란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풀어줄 명분이 없다.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탄핵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회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의사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걔네들 그 지지층 내부에서 여의도파 광화문파끼리 뭐 싸움이 붙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돈 때문이다. 특정 방송이 돈을 너무 많이 저희 후원금을 받는 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내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유튜버들이 내란 그 폭력 혐의로 현재 지금 폭동 혐의로 구속되고 있잖아요. 구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유튜브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해도 봐줄 줄 안 거야. 윤상현이가 구해줄 줄 알았는데 윤상현이가 이제 손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동력이 이제 유튜브 동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유튜브 동력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정광훈이가 뭐 이번 주 안이나 다음 주 안에 체포되거나 이제 구속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어떤 최고의 선동 세력이, 선동이 좀 한풀 꺾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유죄까지 지금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대로 지금 내란범들은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 국힘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별로 안 나는 문제야. 나는 이제 그 지지율을 별로 안 믿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지율을 믿고 있지 않은데, 그 지지율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이제 내가 13년 동안 얘기해왔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서 이제 언론가에서도 이재명 때문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언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사실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국힘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본심은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제 윤석열이가 딱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이 민주당이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이거 12월 3일 밤인가 4일 밤인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윤석열이가 이걸로 탄핵이 될 거다. 근데 탄핵 뒤가 더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똑같은데, 윤석열이 제거되고 나면 나머지 비호감은 이제 민주당에게 집중될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집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대로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예측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 너무 비겁한 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가 탄핵을 지연하려고 하고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고 수사를 안 받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난번에 오늘 속보로 나왔는데요. 이미 지난번에 다 했다는 거야. 그 항소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걸었다는 거야. 그 선거법, 그 허위사실 그 유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그 청구를 이제 재판부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를 헌재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청구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제 이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 뭐 이번에 윤석열이는 뭐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며 이제까지 사상 그런 짓을 한 건 걔밖에 없다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예.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제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탄핵으로 힘을 다 모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으로 막 모일 것 같았는데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한 소리 하면 확 꺼지고 그게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이유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양아치 근성이 화가 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탄핵이 먼저 되고 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 유죄 판결을 못할 거다. 그런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의 그 측근들, 그 양아치들은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위험하게 그 사법적인 그 법원 판결을 불리하게 내지 못할 거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야. 근데 체포도 됐고 구속도 됐어.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하고 이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만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당권을 차지하는 과정도 결코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어요. 공정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당권을 차지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 선거도 제대로 안 하고 지가 그냥 거의 연임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어떤 규칙이나 법치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그 서클, 그 팀은 한마디로 한국의 법질서를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윤석열하고 아주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막 수박 얘기만 하면서, 근데 내가 볼 땐 이재명이 수박이야.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국힘당에 주장하는 걸 똑같이 하는데, 특히 경제 문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수박이면서 누구더러 수박이래. 그리고 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법리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기는 놈 편에 서 있으면 뭐라도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자, 만에 하나 그들의 뜻대로 대법원이 3심 판결을 임기 이후로 미룬다고 쳐.
임기, 그러니까 그 3심 판결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정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 선거법 관련 판결을 언제 할지 몰라. 조국도 그랬잖아. 언제 할지 모르는 그 대법원 판결이 결국 이 중요한 그 12월 11일 날인가 잡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잡혀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놓고 뭘 할 수 있다? 이재명을 흔들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그 양아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재명이 지금은 이제 보수들에게 뭐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래서 대통령만 일단 되면 엄청난 개혁의 칼을 휘두를 거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거야. 만약에 얘가 개혁을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봐주겠니? 안 봐줘. 그럴 때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거라는 대법원 재판을 3심 선거재판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협박하면,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걔가 뭐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지지 나라 팔아먹는 거를 걱정할 애는 아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내가 볼 때 이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2심 재판을 빨리 끝내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거는 뭐냐? 지도 안다는 거야. 이거 2심에서 실형 나올 거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을 이게 이제 이게 당선 무효형이 처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2심을 최대한 늦추려고 저런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그 조항, 그러니까 그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위헌 법률이냐에 대한 그 재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헌재에다가 그 요구가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합헌 판결이 나왔었대요. 예, 합헌 판결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그 허위사실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니? 규정? 예, 그 규정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 걸었다는 거야. 내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돼 봐서 아는 사람이잖아. 나도 해봐서 아는 사람인데, 맞아요. 저기 뭐라 그러나, 그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재판장 마음이에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그 재판장 마음에 그냥 얜 유죄 주고 싶어. 그럼 유죄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허위사실은 무죄를 받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받은 건데, 예.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야. 유포가 아니라,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 부분이 그 헌법을 위배했다. 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예.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저 위헌 법률을 청구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재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3월에 그 판결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그 사리사욕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의 미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려서 그 이재명의 위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헌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느냐, 기각해야 된다고 보느냐, 그러면은 나는 빨리 기각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 이거는 빨리 기각시켜서 그냥 2심 재판을 원래 계획대로 그냥 진행시켜라. 빨리 속개해서 3월에 무죄를 줄 거면 무죄를 주고, 유죄를 줄 거면 빨리 유죄를 줘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전체의 리스크를 없애야지.
이게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2심 유죄 나와도 대선 나올 겁니다. 예, 2심 유죄가 나와도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국민이 안 찍어주면 되는 거야. 국민이 안 찍어주면 된다. 예, 저기 2심이 나와도 아직 3심이 안 끝났다 이러면서 그 양아치들은 또 나올 거야. 그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재명을 그렇게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현재도 그렇게 주변에서 대선 후보로 지지하느냐, 그게 대통령 깜이냐라고 물어봐봐. 대통령 깜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높다 계속 여론조사, 그러니까 언론이 이재명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야. 예. 노 30, 김 28, 김 27, 김 8. 저게 무슨 얘기지? 노태우 때를 말하는구나. 네. 하여튼 미디어 조작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윤석열이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윤석열한테도 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지? 오늘은 그럼 이제 국제뉴스, 요거를 이제 먼저 볼게요. 예, 국제뉴스에서. 국제뉴스가 아니라, 이제 가만있어 봐. 이재명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주장.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이나 SK 이런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게 반도체 관련한 일을 할 때는, 좀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외를 둬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야. 그게 국힘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 그게 할 말이 없으면 민주당 대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저기 누구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지난번에 금투세 반대했던 사람, 금투세 이제 폐지 반대했던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막 따지니까 말을 막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 재벌가나 이제 보수 언론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보수 언론들과 재벌들이 지지한다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보수하고 재벌들은 이재명 싫어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누가 남느냐.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는 지지할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법학자들로부터, 막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이재명이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국익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무기 사업으로 지금 살리겠다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문재인 때도 이 정책은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K방산,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거 무기 만들어봤자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무기를 만들어서 결국 정치인들끼리만 나눠 갖는 그런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평화에 대한 공약도 없고 외교에 대한 공약도 없고 지금 노동 반도체는 52시간 이상 일시켜도 된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세 그거 폐지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니 가상자산에 대한 그 세금도 그것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감세 정책 계속 펼치고 지금 이 윤석열의 그 나라를 망친 정책들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정책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이거 진짜 대기업만 좋은 일이고 반서민적인 정책이죠.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결손이 86조에 이르자 감세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43, 반대가 29야. 국민들의 여론은 감세 정책을 폐기하라. 이게 지금 서민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런 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오로지 보수표, 무슨 종부세 내는 애들 걔네들의 표만 얻으면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럼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국민 경선을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광주 KBC에서 이제 김부겸을 불러다가 이제 좌담회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대선 패배한 것이 수박 때문이 아니다. 비호감도 1등인 것이 패배의 원인이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는 지금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부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요 한 3일 동안에 걸쳐서 임종석, 김경수가 이재명을 비판했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도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이 이재명이 대선이 패배했는데 평가도 안 했어. 대선 환급금 나온 걸로 주식이나 사고, 저 국회의원 나왔다 걸려가지고 그거 팔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양구 선거에 나왔는데, 사실 대선 후보였는데도 계양구 선거에서 간신히 이겼어. 원래 거기가 민주당 밭인데, 간신히 이긴 주제에, 그러면서 이제까지 대선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2년 반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하지 않고 지나간 예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은 이제까지 대선 패인 분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이건 뭐 한국 정치 지형이 원래 51대 49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 수박을 욕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일단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자. 이제 김부겸이 이제 자기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 자기도 이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국힘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지.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국힘당을 지지해? 지금 국힘당 하는 짓에 대해서 다들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국힘당의 여론조사율이 올라가는 건 아무도 이재명에 대해서 진심을 묻지 않기 때문이야. 맨날 이재명이 대선 후보 1등이다 이 얘기만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 명의 대선 후보를 늘어놓고서는 뽑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감이냐고 생각되냐?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65%쯤 돼요. 65%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절차도 다 무시하고 당규도 막 뜯어 고치고 뭐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바꿔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네들은 뭐 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부자들의 표만 얻으면 지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아. 나는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내가 요즘에 이제 선거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정반대로 예측했잖아. 나는 이제 국힘당이
3분의 2 가고 민주당이 100석 갈 줄 알았더니 이제 반대가 됐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잘못해서 내가 이제 원래 이제 선거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절대 이재명을 찍지 않을 거다. 이번에도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라면 나는 이재명을 찍지 않을 거다. 민주당 후보의 정체성이 없다. 저런 사람을 자꾸 찍어주면 민주당 후보들은 다음엔 더 나쁜 사람이 나올 거다. 나는 저 이재명을 찍어주면 그러면 다음에 민주당에서 더 나쁜 놈이 나올 거다. 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찍질 않을 거다. 그럼 누구를 찍어야 되나요? 아직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죠. 예. 나는 그 나온 후보들 중에서 국힘당도 아닌 이재명도 아닌 제3의 후보를 찍을 예정이에요. 누구를 찍어야 되냐?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뭐 박관천이란 사람이 전광훈이가 오후 8시에 해산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선동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지능범의 수법이다. 선동자가 범행 장소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청년동을 가스라이팅해서 범법을 유도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외 우파 유튜버도 내란 선동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맞아. 이거 이석기 한마디 가지고 구속시켜서 12년인데 얘네들 싹 다 12년 이상 살아야 돼. 네. 그 이규현 의원이 하도 이 대표를 감싸고 들어서 댓글로 뭐라고 했더니 그럼 누가 대선 후보냐고 묻더라. 아니 좋은 사람 이재명보다 나은 사람 셌어. 김부겸이도 낫고 김부겸이도 괜찮고 저기 김동연이도 괜찮고 저기 김경수 임종석 민주당에서 김민석 이재명 말고 얼마나 많은데 저기 이재명만 없으면요 정말로 우원식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에 정말로 좋은 사람 세고 셌어. 그런데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누구냐? 예.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넘쳐요. 이재명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누구야? 김경수가 이재명더러 사과하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난 주말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지난 주말 내내 막 인터넷에서 김경수를 막 저기 깎아내렸다는 거야. 밟았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김경수가 처음 얘기하니까 이걸로 이제 김경수를 밟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밟는지 한번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러면 김경수가 밟힐 줄 모르고 나왔을까? 나는 일종의 김경수가 의외로 난 도박을 했다고 봐. 이 나름대로 그 판을 벌인 거다. 이렇게 욕을 먹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제까지 민주당의 후보들을 제거해 왔는지를 그걸 보여준 거다. 예, 그래서 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다. 노이즈 마케팅이 나는 좀 됐다고 보고요. 예, 나는 그 김경수 말에 동의하고, 그거를 비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그 비난하는 댓글 쓴 사람들의 명단을요, 꼭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소 성향, 그들이 쓰는 댓글 성향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진짜로, 나는 내가 몇 명은 봤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윤석열 편인데, 어쩔 때는 이재명 편 드는 거를 내가 몇 명은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캡처를 계속 떠놓고 그 겹치는 사람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얘네들이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인지. 소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어. 그 얘네들은 그럼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명단들을 항상 이제 보면서 대처하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고려가 저널인 뉴스? 예. 라는 뉴스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라서, 잠깐만. 한번 골라봤어요. 잠깐만요. 너무 작다. 그죠? 고려가 조선보다 위대한 이유, 고려가 행한 실리 외교의 사례, 여송 외교. 자,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안 된다라고 내가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안목이라는 거야. 외교적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재명은 우리가 일찍이 알았지만 미국에다 줄 서 있고, 미국에 줄 서 있고, 일본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정말 이 윤석열이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망칠 때 옆에서 동조했지 결코 막아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면, 이제 고려가 조선보다 위대한 이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다. 근데 이거를 읽어주는 거 없나? 하여튼 태조 왕건 때부터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고, 나는 몰랐어요. 예, 태조가 황제를 칭한지 몰랐어. 그래서 짐이라고 호칭했고,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인 천수를 사용했다. 난 역사학자인데도 이거 잘 몰랐어. 역사학과 나 졸업했는데도 제대로 몰랐어. 이후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외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앞에 내 고려의 연호를 써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 나라의 연호로 외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적이든 명예적이든, 연호는 뭘까요? 연호라는 건 어느 왕이 집권한 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뭐 태조 5년, 세종 5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태조나 세종이란 이름은 왕이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왕일 때는 그 연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붙인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뜻이야. 연호는 그 황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제도예요.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황제의 나라에 부속된 왕이 아니라 그 황제의 나라와 동등한 황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제국에서도 광무라는 연호를 쓴 거예요. 황제의 나라라는 뜻으로.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독자 연호를 썼고, 그러면서 경제적이든 명예적이든 실리를 두둑히 챙겨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는 필수적이다. 광종 때 30만 대군을 양성해서 이를 광군이라 했고, 예비군까지 포함했을 때 당시 고려의 군사력은 40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같은 군사력이니 국방의 강대국인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대등한 군사력으로 싸워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을 이루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즉 실리외교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군사력 5위의 순위를 보았던 바 있는데, 그 정도의 군사력이면 충분히 실리외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으로 보면 과거 고려가 했던 훌륭한 외교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고려가 조선보다 위대한 이유는 거대한 중원 통일 왕조들에게 굽히지 않는 외교력이 역대 한국 왕조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꺾이지 않는 군사력으로 만주로의 팽창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면 고려의 장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외교력이다. 물론 이 또한 몽골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고려와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 시대 모두 겉으로는 사이가 좋았고, 요나라는 고려와 요나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나름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그러니까 거란의 3차 침입, 그거를 이긴 다음에 그 관계 유지를 잘했다. 이는 금나라와도 마찬가지였다.
960년 송나라 건국 시기에 고려 광종이 건국 축하 사절을 보내면서 통교를 시작했다. 만주에 거란이 등장하고 고요전쟁이 발발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교의 단절과 연결을 반복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고려는 송나라를 이용해 요나라를 견제하는 동시에 공무역을 통해 송나라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송나라 역시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의천대사가 송나라로 건너갔을 때 송나라 조정에서는 고려사라는 절도 지어주고 급기야는 고려의 사신을 위그르와 청해성에 걸친 강대국인 서하의 사신보다 높이고 조공사가 아닌 국신사라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 격을 높여주었다. 송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는 요나라와 금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국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려와 동맹을 맺고 요나라와 금나라를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다. 이걸 이 송나라의 어떤 정책 때문이다. 문신 중심 정책.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문과 중심인데 그 기억나는 사람. 송나라의 문치주의, 송나라의 문치주의. 그래서 이 국민들을 유교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국권이 세울 수 있다. 이게 문치주의였어요. 그래서 국방력, 그 무력을 좀 소홀히 했죠. 그게 이제 이 송나라의 문제점이었어. 이러한 송나라의 외교적 방침을 요나라가 있었던 때는 연여제요라 했고, 고려와 연대하여 요나라를 제압한다라고 했고 금나라가 있었을 때는 연여제금이라 했다. 물론 고려는 송나라가 원하는 군사적인 대응에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물론 송나라도 고려가 고요전쟁 당시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나라를 매우 두려워한 송나라는 고려의 요청을 외면했고 고려 또한 송나라의 구원 요청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면서 북쪽의 요나라와 금나라와 통교하여 비교적 잘 지냈다. 물론 고려가 요나라와 금나라의 상황을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도움은 없었다. 그랬군요. 외교가 그런 것이다. 고려는 북방이든 중원이든 두루 잘 지내는 것이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나 송나라 모두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유목 제국에 대한 견제였기 때문에 견제 그 자체만으로도 외교상의 실리가 있었다. 서로 군사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어도 유목제국의 입장에서 상호 후방이 위태로우면 전쟁을 오래 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가 탁월했기 때문에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는 송나라와 고려 어느 쪽도 멸망시킬 수 없었다. 금나라 또한 북송을 멸했지만 중원을 통일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부분만으로도 송나라와 고려는 상호 연합할 가치가 충분했다. 다만 고려의 경우는 고요전쟁 당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물론 요나라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양국 모두 당시 피해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고려는 예성강 하구를 열어 병란도에서 이슬람 상인과 교역했고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역했으며 여진족과의 조공 무역으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송나라도 교역을 했지만 송나라는 대고려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송나라가 게다가 고려 사신에 대해서도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조공무역까지 했으니 송나라의 재정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고려는 상호간의 그런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여 국익을 취했다. 그에 대한 일례로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 사신들에게 물품을 약탈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을 정도였다.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 상인들의 물품을 막 약탈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요나라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실제적인 위협이 줄어들자 송나라의 신료들 사이에서는 고려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반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동파로 알려진 소식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를 대놓고 맥적이라고 부르며 5가지 이유를 들어 고려와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재정이 파탄난다. 둘째, 백성들의 세액을 증대해야 하니 백성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다. 셋째, 고려가 송나라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요나라에 되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고, 넷째, 고려는 말로만 송나라를 받든다 하면서 정작 실리만 챙기고 송나라의 지형까지 그려가며 내실을 조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5째로는 요나라가 고려와의 관계를 두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중대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중 관계에 있어 최초로 나타난 반한 감정을 가진 혐한 인사였다. 그러나
고려에서 소동파의 인기는 대단했다. 고려의 사신들은 소동파의 글을 얻고자 줄을 섰을 정도였고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과 그의 동생 김부철은 소식 소철 형제에게서 이름을 따 지었을 정도였다. 당시 고려 사신에게 접대한 비용이 10만 관이 넘었다고 하며 당시 송나라가 평화를 위해 서하에게 내주던 곡물의 2배의 양이었고 요 나라에 바치던 조공무역값에 필적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고려 사신들은 송나라에 입국하면 관리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 심한 갑질을 해댔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뿌리와 박혔든지 1999년에 제작한 대만 드라마 소년 포청천에서 고려 태자가 송나라에서 심한 갑질을 하다가 살해되자 송나라 황제가 고려가 침공해 올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었을 정도였다. 아, 그랬어요? 고려의 사신이 들어오면 송나라 조정이 백성까지 동원해 운하까지 파려고 했는데 이때 손부라는 신하가 반대하자 이를 파직시켰다. 이에 손부의 파직이 부당하다고 허한이라는 또 다른 신하가 이의제기를 하자 허한마저 파직시켜버렸다. 고려 사신이 지금의 산동성인 청주를 방문하자 청주의 관원들이 성 밖에 나와 고려 사신에게 절을 올렸으나 오직 청주의 종사 호순지만이 절을 하지 않아 송나라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일화도 있었을 정도다. 이처럼 고려에게 송나라가 고려에 과하게 퍼준 이유는 역시 앞서 언급한 요나라와 금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려면 송나라는 고려에게 최대한 잘 보여야 했던 것이다. 고려는 송나라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송나라를 이용해 뜯어먹었다. 숙종시기 여진이 준동할 때까지 고려는 송나라를 철저히 뜯어먹으며 1020년부터 1113년까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이 83년의 세월을 동북아시아의 팍스 코리아나로 부른다. 고려는 팍스 코리아나의 부유함과 강력함을 과시했던 국가였고 실리 외교를 통해 중국과 아주 대등하게 맞섰던 시기였다. 비록 그 세월이 84년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내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라고 본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옛 조상들인 고려의 사례도 있듯이 이런 훌륭한 외교가 아쉽다. 이후 중국은 명나라 시기에도 북방의 위험인 오이라트와 타타르에게 막대한 세액을 퍼주었다. 이들이 침략을 해올까봐 막대한 재정의 타격을 입으면서도 이들을 달랬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 조선은 고려만큼 외교에서 지혜롭지 못했다. 그 시기 고려가 송나라에 했던 것처럼 명나라에게 철저히 뜯어먹으며 실리를 취할 수 있었는데 조선은 명나라를 4대의 예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무능한 외교는 조선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와, 고려가 진짜 짱이네 싶죠. 그러면서 지금 고려의 외교를 실행하고 있는 게 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북조선은 지금 고려의 외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실리를 다 챙기고 그러면서 이 적들에게는 자신들의 대적에게는 굉장히 당당한 그런 노선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은 이 조선 그러니까 500년 왕조 조선 왕조의 외교 정책을 따라하고 있어서 4대 일본이든 미국이든 제국주의를 4대하는 그런 외교를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게 맞다. 그런데 나는 이 고려가 송나라에 가서 갑질한 거 이거를 잘했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고려가 이 동북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랬던 고려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뒤에 1117년에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고려의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죠.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려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내가 17년이라 그랬어? 70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려의 황금기는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해방전국의 친일파처럼 거짓 선동으로 판 뒤집기를 나선 내란 세력.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극우 내란 세력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 해방전국의 친일파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친일파와 내란 세력의 닮은 꼴. 친일 청산은 실패했지만 내란 세력은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 극우 내란 세력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참 묘한 능력이 있어. 자꾸 하면 할수록 앞에 말과 모순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헷갈렸다면,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한 거랑 뒤에서 얘기한 게 충돌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는 결국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에게 모든 전권을 미국이 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친일파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친일파의 세계였던 거야. 근데 지난 100년? 110년 동안이, 115년 동안이 친일파의 세계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 2025년에 그 115년 동안의 친일파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나는 이제 친일 청산은 이제 와서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때 친일 청산을 못했어. 그렇지만 이제 누구를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확실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내가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벌 준 적이 없다. 이번에 이 내란죄를 저지른 놈들을 확실하게 벌 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회에 가도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 모조리 척결해서 단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명절 연휴가 9일 동안의 명절 연휴로 뭐 내수 진작을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일본 좋은 일만 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280만 명이 일본으로 관광을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시기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을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 중국 관광객이 보일 때마다 화교 짱깨 대청소 뭐 이러면서 좌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짓거리를 윤석열 지지자들이 계속 해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화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요. 결국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과 이 국힘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우리나라 국내 소식으로 특별한 거는 이재용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이 검찰이 그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심도 무죄를 받았는데 2심도 무죄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는 왜 이랬느냐? 이거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를 낼 줄이야.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용과 삼성이 당한 경우는, 삼성과 이재용이 당한 이유는 최순실 때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뜯겼잖아.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이 제일 잘 나갔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삼성이 확 컸어. 우리나라의 일대 기업이 된 거는 김대중 노무현 때야. 그러면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분식회계였잖아. 근데 하여튼 이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검찰들도 이 삼성 우리가 알고 있죠. 삼성을 말한다라는 것에 보면 검찰의 삼성의 끈앞불이 굉장히 강하게
삼성공화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이재용이 잘못이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이재용은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뭐냐. 지금 검찰이 언론에다가 막 유포한 내용들은 윤석열이가 그 내란죄를 피해갈 수 없는 그 완벽한 증거들을 이제까지 언론에 발표해 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재용한테 검찰에서 기소할 때도 그때 이재용이 뭔가 문제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정작 공소를 유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겉으로 드러난 이제 공소장 내용을 제대로 이제 재판에 임한 검사들이 이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잘 감시해야 되겠다.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이 기사는 좀 골라본 기사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뉴스 몇 가지만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면 자체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휴전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자 보건부는 지금 이제 가자 북부에 있는 병원에 의료 장비가 너무나 절실하다. 지금 의료 장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구조 트럭, 그러니까 뭐 원조 트럭이 들어가는 거를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아랍 5개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가자 주민들을 강제로 그 주변의 아랍국들로 이주시킨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강제 이주는 안 된다라고 미국에다가 이제 서한을 보냈다. 아랍 5개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근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키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한 내용의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이게 미치광이 전술이죠. 그죠? 예, 이건 미치광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를 주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는 돈줄을 끊고,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행보가 시동을 걸었다. 네타냐후와 회담을 앞두고 1조 5천억 원 규모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주고, 난민의 생명줄인 구호기구에는 돈을 끊어버렸다. 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진짜 미치광이 정치를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이스라엘의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판매 추진이라고 미국의 언론이 보도했다. 같은 뉴스였고요. 그 다음, 잠깐만요. 아니, 이게 왜 자꾸 사이즈가 변해? 트럼프가 요르단 서한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이스라엘 점령지로 합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은 작다. 그래서 직답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키워야 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트럼프와 이 트럼프의 사위, 이 트럼프 부동산 회사가 서한지구를 재개발하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예, 그래서 진짜 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술, 트럼프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번역이 안 될까? 아깐 됐었는데. 새로 고침? 됐다. 자, 이란에 대한 주장은 레바논 재건 방해 목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막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으며 이스라엘의 침략 이후에 레바논이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런 비용을 대출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레바논 헤즈볼라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란이 수백만 달러를 군비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한 국제적인 행동을 이란이 촉구하면서 가자 지구의 강제 이주를 지금 비난하고 가자 지구 사람들 강제로 아랍권으로 이주시키는 거 그런 걸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영국 주재 이란 신임 대사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성직자 구금으로 스웨덴 특사를 소환했다. 그 다른 외교적인 진전 이란 스톡홀름에 있는 이맘 알리 이슬람 센터의 수장인 모센 하키 물라히의 구금에 항의하기 위해서 스웨덴 대사를 소환했다. 하키 물라히는 추방에 직면해 있고 이란 관리들은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바카이는 이 조치를 비난하며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토 세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진입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반이슬람, 이 나토가 주장하는 반이슬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지 쿠르스크죠. 예, 이 쿠르스크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짓을 자행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 주민들이 독립을 선포한 후부터 지금까지 군인, 민간인, 민간 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22년 부차 학살처럼 마치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꾸미려던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더구나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상황이 발견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차 학살처럼 러시아가 한 거라고 꾸미기 위해서 이런 학살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매번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 서방, 한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규탄하지 않고 있다. 예, 라는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도르 루키아노프라는 사람이 코로나19가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했는가.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코로나19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로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한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잠깐만요. 아이, 참. 왜 이래? 됐다. 그냥 대충 합시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맞다는 얘기야. 예. 이 2020년 1월까지가 평화의 마지막 날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닫혔고, 그러면서 그 촉매로 팬데믹을 선포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힘의 균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팬데믹은 국제기관의 비효율성과 신뢰성 부족을 드러냈다. 위기 초기 몇 달 동안 지배적이었던 모든 국가는 스스로를 위해라는 접근 방식은 세계적 규범에 대한 신뢰를 더욱 침식했고 국가적인 이익을 지침 원칙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가 안보와 자립을 향한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영향력의 확산을 가속화했다. 팬데믹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작고 민첩한 국가가 전통적인 강대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세계적인 힘의 균형은 더욱 확산되었고 어떤 단일 국가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일으킨 건 서방인데 그 서방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잡기 위해서 이걸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다극화 현상을 부추기게 됐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웃의 중요성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서방 나토가 주도했던 글로벌리스트들의 리버리즘은 리버리즘이라나? 하여튼 그 자유주의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팬데믹은 안정적이고 통합된 세계의 겉모습을 벗겨내어 그 아래 균열을 드러냈다. 당장의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불확실성과 경쟁으로 정의된 전환기에 있다.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자유주의, 세계주의 서사는 더욱 분열되고 다극적인 현실로 대체되었다. 이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의 도전은 또한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문제는 세계가 더 큰 갈등으로 빠지지 않고 이 새로운 단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다.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의 촉매였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국제관계의 다음 장은 국가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정의될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 네, 러시아 국제문제 편집장 표토르 루키아노프.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정말 가끔 내 방송 보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목 상태가 지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잠깐만. 이제 트럼프에 대한 특집 기사예요. 예.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를 깨트리려는 것이다 라고 라브로프가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UN 기반 질서를 알갔고 워싱턴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마디로 UN 체제를, 예, 그 UN 체제를 깨버리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타 체제, 얄타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자국 이기주의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이 UN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지도자 그룹으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운 것은 결국 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플레이는 근본이제 전략을,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근본이제 전략을 모방하려는 가볍게 위장한 시도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달러 이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못 만들게 그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달러 중심의 그 세계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는 가벼운 속임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의 최고 외교관이 무역 전쟁을 경고했다. 워싱턴과 EU 간의 충돌의 최대 수혜자는 베이징이 될 것이라고 이 외교정책 책임자가 경고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EU에다가 무역전쟁을 걸면 결국은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나왔던 속보인데, 무슨 얘기냐. 예. 오늘부터, 2월 4일부터 텅스텐, 텔로늄, 인듐 등 수출을 통제한다. 이게 미국의 그 무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광물들인데,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수출을 통제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왜 자꾸 딴 게 그만하라는 뜻인가?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미국산에다 10%의 맞불 관세를 붙이는데, 석탄과 LNG 등 미국이 좀 수출에 공들이고 있는 물건들에게는 15%의 관세를 붙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이 도리어 미국에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맞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산 석탄이나 석유에 15% 보복 관세를 지금 매기기로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LNG나 석탄을 많이 사주는 게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세를 붙여버리면 그만큼 미국산을 안 쓰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관세 파급 효과 우려에 일본과 한국 정계가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은 옛날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의 자본시장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정계와 경제계가 강력한 적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놀리는 거죠. 예, 메롱, 쌤통 이렇게. 예, 한마디로 이렇게 이 트럼프가 올 거를 대비했어야 됐는데 바이든 날리면 막 이러면서 바이든한테 오로지 한 줄만 섰다가 이제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인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중앙일보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면에는 텅 빈 미국의 국고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다 빚더미라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선거 때 계속 감세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감세까지 하게 되면 이거 재정 위기가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제 관세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충격이 감세 정책보다도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가 이제 그 트럼프가 탐내는 땅이잖아. 여기 총선을 앞둔 그린란드에서 외국 기부금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미국이 탐내는 나라에는 뭐래요? 돈을 투자하죠. 언론이란 이름으로, 예, 언론이나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돈을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회 혼란을 부추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교회에다가 막 30억씩 해외 후원금, 외부에서 후원금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에다가 30억을 줄 정도면 그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타 방송을 자꾸 언급하시면 블랙입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외국 기부금,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금지. 사실은 이게 모든 나라가 이 색깔혁명을 막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예, 네드가 하는 게 바로 이 외국 기부금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USAID? 예, 그래서 소로스 AID구나. 소로스의 재단과, 그 다음에 네드에서 이제 돈을 푸는 거, 이거를 이제 지금 줄이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USAID라고 그래요. 예, 좌우지간 지금, 윤석열이 오래 못 갈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드에게 줄 돈도 없어. 지금 네드한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소로스 재단이나 이런 게 지네 돈 썼겠어?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드나 USAID 같은 데에다가 국가 비용을 이제 소위 이제 내가 볼 때는 방위비에서 빼돌린 거야. 방위비 같은 거 빼돌려서 걔네들이 가져다가 그걸로 각 나라들의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 교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짓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볼 때는 국가 재정이 깡통이야. 지금 미국의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있는 거는 지금 빚만 오경이라서 지금 이자만 내도 1년에 몇천 조의 빚이 생기고 있는 거야. 이자를 못 내가지고 몇천 조의 빚이 또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경이야. 빚이 오경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몇천 조씩. 5경 몇천 조, 곧 6경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제 별의별 수법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의 재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미국의 재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아마 이제 이 미국이 연방을 해체할 거다. USA를
그 해체를 해서 유나이티드를 해체해 버려서 그래서 빚을 진 주체 한마디로 이제 이 채무자를 그 제거할 거다. 채무자가 제거되면 빚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제 연방의 파산을 선고하면서 연방을 해체하는 방법을 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이었어요. 근데 연방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빚 때문이 아니라 가령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따로 가겠다, 독립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뉴욕과 이게 동북부도 다 따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제 그 먹고 살만한 데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 중서부가 되게 가난하거든. 그 가난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그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각자 이제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방 해체의 길로 미국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미국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믿고 맡긴다든가, 미국을 의지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계속 주식시장에서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네드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투자해라. 결국 이거 아시아에 있는 중산층, 아시아 중산층의 여유 자금을 다 빨아들이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하려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금융전쟁이다. 무역전쟁이란 이름의 금융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본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금융방법, 그래서 주식과 코인,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식과 코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좀 어리석은 또 이 탐욕스러운 그 중산층들의 그 여유 자금을 이렇게 빼가는 거, 추출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다. 마치 이렇게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캡슐에 갇혀갖고 전기 에너지로 자신의 인체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뺏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의 그 모습은 왜 아시아 태평양으로 오겠다라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물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그래서 무기 주식을 올려서 재산을 늘리고 그 방위비를 올려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그런 2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 금융 전쟁, 그래서 주식과 코인으로 여유 자금을 다 빼돌리려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해외 쩐주들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는 다 그 주식을 버리고 인터넷 그다음에 방산 이쪽으로만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방산만 키워주고 나머지 주식을 죽인다면 결국은 다른 산업은 다 죽고 전쟁 산업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국가 주도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면 다 대기업이 알아서 만든다는 거, 민간 기업이. 그 민간 기업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 다른 거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지만, 이 무기라는 것은, 그 성능은 말로만 해도 돼. 왜냐하면 그냥 실제로 쓸 일이 없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지만, 러시아한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무기가 굉장히 초고도의 무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러시아의 가성비 싸구려 무기들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 최첨단 비싼 무기들이. 그래서 국방비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실전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 근데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게 민간 기업에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무기들은 국방비를 받아서 연구개발비부터 받아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국방비에서 일단 지급해 놓고 그 돈을 나눠 갖는 거죠. 권력자들이. 예, 그 국방위원회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이런 무기회사로부터 로비를 받는 거죠. 직접 돈을 받기도 하지만 뭐 어떤 혜택을 뭐 자동차를 받기도 하고 해외에 자녀들 유학비를 대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무기 사업자체들이 그렇게 로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체 소위 K방산을 띄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점, 그리고 이재명도 지금 K방산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안 돼요. 이 방위산업체에서 만드는 것들이 그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기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려면 앞으로 이제 모든 대선 후보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다? 미래 먹거리. 그러면 뭐예요? 미래 먹거리는 뭐야? 일자리야. 무조건 일자리야.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 평화가 경제의 1단계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 그게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벌의 먹거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오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소위 부자들에게 먹거리는 너무 많아졌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부자들 너무 잘 살아.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서민들을 배불리 먹일 거냐. 어떻게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우리와 같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런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은 제가 내일 밤 9시 반에 다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제가 지금 목이 점점점 타들어가고 목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서 지금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시면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앞뒤를 잘 연결 잘해서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이틀이나 방송을 이제 일요일, 월요일 방송을 못하고, 예,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보니까 지금 빵꾸난 방송을 지금 막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2일, 3일치 방송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수요일 밤 9시 반, 금요일 밤 9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업을 눌러주신 871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700분은 블랙이신가? 예, 업을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직접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고생이 많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신 선생님들, 제가 숙제를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누워있느라고, 누워서 지금 뉴스를 보면 좀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사실 뉴스를 보려고 하면 자꾸 잠이 와서 감기약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밤 9시 반에는 좀 더 많은 뉴스를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생방송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 다 했지? 감사합니다. 아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 보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 그래서